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자취방의 거울.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존재를 보아왔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다 사정상 휴학을 하고 22살 때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취가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간 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귀신을 볼 때면 항상 느껴졌던 그 오싹함이었죠. 어릴 적부터 자주 겪었던 일이라 덤덤하긴 했지만 역시나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이 두 칸인데다 집세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집에 짐을 다 옮기고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때문에 피곤했던 터로 누우면 바로 잠이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작 누우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온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귓가에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 환청도 많이 겪어봤던 터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밤새도록 들려왔고 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학교에 가기 위해 씻고 머리를 말리었는데 문득 화장실에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울 안에 비치는 제 모습 바로 뒤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담담하게 거울을 뒤집고 집에서 뛰쳐나갔죠.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는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는 의미 없이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도 나타나다가 갑자기 스르륵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제 귓가에서는 휘파람이나 낑거리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탓에 저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살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집에서 사는 동안 제 몸무게는 15kg이 빠졌고 부모님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던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지만 저는 아직도 거울이 무섭습니다.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저희 집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호령.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여름이 되면 강이나 바다로 가족끼리 텐트를 가져가 며칠씩 놀다 오곤 했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경주에 있는 간포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이 자주 놀러 갔던 곳이었는데 수심이 얕아 어린 아이도 걸어서 꽤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또 바위섬들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바다와는 달리 아주 가까운 곳에 바위섬이 몇 개 있었죠. 그런데 바위섬 주변은 유독 수심이 깊어서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는데도 익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서 한참을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텐트로 돌아가려는데 바닥에 발이 미끄러집니다. 분명히 바닥에는 물때도 그다지 끼지 않아 반들반들한 자갈들만 있었는데도 무언가에 잡아 당겨진 것처럼 엎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바위섬 근처까지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물장구를 쳐서 얕은 곳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앞으로 전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마치 만화에서 눈앞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제 주변이 어두워지는 효과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해도 높이 뜨고 날도 더워서 물의 온도가 높았는데 그곳에서는 유독 굉장히 물이 찼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한참을 버둥거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얼굴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손을 흔들며 주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 하나도 저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소리는 지르고 있었는데 누구 한 명 저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더군요. 그제야 머릿속에는 어른들께 들었던 바위섬 근처에 가면 빠져 죽는다 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제 끝인가 싶어지며 절망이 몰려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이는 언니가 얕은 곳에서 허리를 숙여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자,
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손을 붙잡고 겨우 얕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뒤를 돌아왔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얕은 몰 주변에 몰려서 놀고 있을 뿐이었죠. 한번 놀러가면 2박 3일 정도는 그곳에서 머물렀기에 그 언니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이후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올려봤을 때 잠시 봐서 흐릿하게만 기억하지만 평범한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언니는 아마 거기서 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영혼이나 저의 수호령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세 번째 이야기. 지하철의 할머니. 저는 신촌역에서 신도림 방면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고 있었고요. 제 앞자리에는 머리카락이 긴 여자가 분홍색 범퍼 케이스를 씌운 아이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그저 평범했죠. 평소 지나쳐왔던 평범한 저녁의 지하철 풍경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겨우 홍대 입구를 조금 지났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갑자기 답답해지며 여기선 못 있겠다. 무조건 역한으로 가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제가 겪은 사건이 서서 자면서 꿈이라면 아마 이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답답했던 저는 무조건 역한으로 가야 한다는 본능의 의지의 역한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칸과 칸을 연결하는 문 사이 공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기댄 채 서 계셨습니다. 저는 왜 이런 곳에 할머니가 계시지? 하면서 그냥 살짝 옆으로 비켜 지나갔죠. 다행히 역 칸에 들어서자 그때까지 느껴지던 갑갑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을 놓고 편히 서 있는데 무언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데 시선이 향한 곳에 아까 그 할머니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객차의 양 가장자리에 있는 팔걸이가 달린 자리였죠. 분명 칸을 이동할 때만 해도 문과 문 사이에 있었고 이동한 후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며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그 순간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는 빈자리였고 주위 사람들은 서 있는 채로 갑자기 비명을 지른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군요. 현재 위치를 확인하니 이제 막 합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 정거장을 겨우 지나갈 동안에 그 일들을 겪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 일은 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선 제 앞에 아이폰을 들고 앉아 있던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웬 중년의 아저씨가 앉아 계셨죠. 홍대 입구에서만 해도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합정역에서 내리고 아저씨가 그 자리에 앉았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로 지하철 옆칸으로 이동했거나요. 두 번째로는 할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도 계속 그 할머니가 생각나서 유심히 그 입모양을 떠올렸더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게 너, 나 봤지? 라고 말하고 있던 거였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갔지만 정말 무섭고 생생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지하철에서 서서 자면서 이상한 꿈을 꾸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기묘한 체험을 한 것일까요? 네 번째 이야기, 자국. 저는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고 저희 둘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것인지 후천적으로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 중에도 저처럼 형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어머니는 꿈 쪽으로 대단히 민감하셔서 미래에 관한 꿈을 족집게처럼 잘 맞추시고 아버지는 가끔 영체와 마주치고 대화도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의 능력을 모두 물려받은 것 같고요. 제 남자친구는 영을 본다고 하기보다는 느낀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 영의 기운이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존재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저에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영에 대한 겁이 있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제가 영을 보고 겁을 먹으면 저와 손을 잡는다거나 끌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통해 제가 봤던 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일을 겪은 것은 올해 2월 말쯤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음 날이 휴무였고 워낙 피곤했던 터라 둘 다 골아 떨어져 있었죠. 평소에 밤 귀가 밝은 편이라 깊게 잠들어도 소리를 들으면 쉽게 잠에서 깹니다. 그늘도 어떤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죠. 마치 사람의 손톱으로 방바닥의 장판을 수없이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자 눈앞에는 한 여자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엎드린 채 땅을 손톱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인식하자마자 여자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고 저는 어둠 속에서 여자와 눈이 마주침과 동시에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여자는 방 가장자리를 계속해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끙끙 앓기 시작했고 옆에서 자던 남자친구는 그 소리에 놀라 저를 흔들어 깨웠죠. 저는 당시 남자친구의 팔베개를 베고 있었고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도 가위에 눌린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왜 그러냐고 여러 번 물었고 저는 귀신, 귀신, 저기 귀신 이라고만 말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가 잡고 있는 손을 통해 제가 봤던 귀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제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광경을 말이죠. 여자는 계속 미친 듯이 제 목을 조르며 웃는데 저는 앓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욱 이상한 것은 제 발밑에도 여자 귀신 하나가 더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제가 봤던 귀신은 하나였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은 가운데 꿈을 꿨습니다. 버스를 타고 혼자 어딘가로 가는 꿈이었죠. 손에는 파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봉지 안에는 대파와 감자, 양파, 당근 같은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류장에 내려보니 의자에 고등학교 동창인 여자아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아이도 있었고 저희 반에 자주 놀러와 얼굴만 알고 있던 아이도 있었죠. 하지만 둘 다 별로 친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제 이름이 아닌 언니 라고요. 그리고 언니 내일 우리 수학여행 가잖아. 우리 오늘 언니 집에서 같이 자면 안 돼? 라고 둘이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안 돼.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서 아쉽다. 데려갈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둘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그렇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고 곁에 있던 남자친구가 간밤에 있던 일을 이야기해줬죠.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있다가 가위가 풀리자 조용히 잠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죽은 듯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가 자는 동안 2시간 가까이 귀신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발밑에 서 있던 귀신이 제 발목을 끌어내리는데 저는 배 위에 올라탄 귀신에게 목을 졸리는 와중에 질질 끌려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던 남자친구는 귀신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데려가 봐라. 내가 너희 찢어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소리치며 귀신들에게 욕을 했더니 귀신들은 더 크게 웃으며 힘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끌려가는 제 몸을 붙잡으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죽었으면 곱게 승천할 것이지 왜 행패냐고 내 여자친구 일어나면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귀신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주 잠깐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은데 온몸에 힘이 없기에 시계를 봤더니 2시간 가까이 지나 있었다네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꿈과 묘하게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봤던 귀신 둘과 꿈에 나왔던 여자아이 둘 정말로 그 아이들이 저를 데리러 왔던 것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목에는 여자 손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다른 자국들은 희미해서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다만 엄지손가락 자국만은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더군요. 5번째 이야기, 속삭임. 고등학교 1학년 8월쯤에 겪은 일입니다. 보충학습이 끝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이어서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꿈도 안 꾸고 한참 동안 푹 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나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눈을 떴고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것도 느껴지는데 정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던 터라 당황해서 발버둥을 쳤죠. 그런데 가위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느낌이 더 이상했습니다.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도 느껴졌고 선풍기의 바람도 느껴졌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시야는 어두웠죠. 어떻게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발버둥 치는데 귓가의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바람이 아니라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였죠. 무서워. 라고 말입니다. 그 후 짧게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앞이 보였습니다. 일어난 직후 공포에 떨며 누나를 찾았지만 집에는 저를 빼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위에 눌렸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몇 번 더 가위에 눌렸지만 그때와 비슷한 현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자의 목소리도 그때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때 귓가에 울려 퍼지던 여자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6번째 이야기, 가위. 당시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끼리도 친해서 자주 함께 놀곤 했었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했던 저와는 달리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되어 저희는 한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죠. 그나마 고등학교 때에는 같은 학원에 다니게 되어 인사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에 가면서 다시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어째서인지 부모님끼리도 관계가 껄끄러워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와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대학교 3학년이었던 2007년에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친척 형이 국제학교에서 교장으로 계셔서 주변에 아파트를 하나 얻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가위에 눌렸습니다. 꿈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기괴한 형태를 보았는데 이윽고 그 형체가 저에게 내려와 몸을 짓누르더군요. 저는 정말 온 힘을 쏟아 겨우 그 가위에서 벗어났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께서 제가 잘 살고 있는지 보기 위해 중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너랑 친했던 그 애 있잖니? 얘 자살했더라. 저는 깜짝 놀라 친구가 죽은 날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가 자살한 날은 제가 꿈에서 가위에 눌렸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보통 가위에 눌리면 그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누군가가 저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별일 없이 지내고 있지만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7번째 이야기, 사진관. 항상 카메라 앞에 서면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다. 까만 렌즈를 바라보면 절로 근육들이 굳기라도 하는 건가. 찰칵 꽂 셔터를 누른 사진관 주인은 방금 찍힌 사진을 한번 확인하고는 말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이번엔 좀 밝게 웃어볼까요? 그 요청에 우린 무장해제라도 된 듯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인다. 언제였을까? 순수한 미소를 지었던 적이 내게 과연 있었을까? 찰칵. 마지막 촬영 컷을 마친 우리 가족들은 말없이 계산을 하곤 사진관에서 나왔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평범해 보일 가족이지만 한 가지 맹점이 있다. 바로 입양해 온 동생이 그것인데 20살 때까진 평범히 자라는가 싶더니 어느 날 친구들과 놀러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 그대로 식물인간으로 변해버린 동생은 우리 가족들에게 짐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내 생각엔 그랬다. 동생 녀석 때문에 달달이 나가는 돈만 해도 상당하다. 그래도 돈으로 빈곤하지 않았던 우리의 생활이 동생으로 인해 점차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부하가 치밀곤 한다. 이제 동생 그만 놔줘요.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참다 뱉은 나의 유일한 발언권이었다. 허나 부모님은 내 의견을 무시했다. 만약 내가 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서운하지 않겠냐? 쟤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느냐? 라는 말로 오히려 나를 타박하곤 했다. 알고 있다. 알고는 있지만
제 녀석은 우리의 친혈육이 아니다. 왜 저런 놈에게 정을 베풀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8살 때 우리 집에 입양 온 동생은 착한 편이었다. 아니, 순진하다 못해 병신 같았다. 그 모습이 보기가 싫어 괴롭히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헤헤라고 웃을 뿐 이렇다 할 반항 한 번 한 적이 없다. 그게 더 답답했다.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터인데 자기의 주장이 있을 것인데 그걸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녀석이었다. 부처라고 해야 하나, 도가 텄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동생이란 존재는 내게 감추고 싶은 약점 같은 거였다. 집안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다. 동생이 그렇게 되고 나누 잘 나가던 사업도 휘청이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도 일어났다. 여러 가지로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나날이 늘어가는 것은 싫은 뿐이었다. 가족 사진이나 찍을까?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아마도 우리 집안 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 보여서 그런 것이었나. 사진관으로 향하는 내내 우린 말이 없었다. 그동안 사적인 대화를 별로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이런 식으로 밀폐된 자동차 공간에 있노라면 그게 꽤나 버겁다. 괜시리 스마트폰 액정을 쳐다보며 목적지까지 다다르기만을 기다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다. 행복사진관 앞에 멈춘 우리들은 가게 간판 앞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들을 보았다. 저마다 같은 표정.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우리 가족들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 저들 모두가 우리와 같은 처지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타 사진관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해 보이는 구조의 사진관이었다. 내부는 그리 크지도 않았고 구석 여기저기에 컨셉샷을 찍을 수 있도록 따로 만든 공간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사진관의 사장은 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다. 가족 사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말에 사장은 이쪽으로 오시죠. 라고 안내했다. 적당한 테이블에 앉은 우리들은 추천하는 자세와 복장 그리고 표정까지도 사장에게 지도를 받았다. 사진 하나 찍는 데에도 이런 공을 들여야 한다니. 아, 다른 아들도 있는데요. 그게 좀 몸이 불편한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역시나 그 말이 왜 나오지 않나 했다. 그럼요. 여기로 데리고만 오시면 가능합니다. 그게 식물인간이라. 그 말에 사장은 당황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도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는지 곧 옅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아드님의 정면 사진을 찍어 오시면 제가 합성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린 표면적인 가족 사진을 찍었다. 며칠 후 사진이 완료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꽤 커다란 액자를 주문했기 때문에 직접 찾으러 가기로 했다. 사진관에 들어서니 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남발을 멈춰야 했다. 냉랭하다 못해 찬 분위기. 햇빛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가게 내부가 상당히 어두운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어서 오세요. 나를 보며 반기는 사장에게 간단히 목례를 하고 완료된 사진 액자를 받는 순간 응? 온통 까만색으로 뒤덮여 있는 사장 손에 난 눈을 몇 번이나 깜빡여야 했다. 원래 이런 색이었나? 혹시 장갑을 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며 사장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니 혹시 보이십니까? 이 손. 쫙 핀 손을 내게 내미는 사장을 보며 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사람과 같은 손 모양이지만 그 색은 쟤보다 더 검은색이었고 손바닥 가장 안쪽에는 수많은 돌기들로 가득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누구야? 당신 누구야? 더듬거리며 간신히 이은 내 말에 사장은 킬킬댔다. 참으로 오랜만이군요. 이 손을 볼 수 있는 인간을 만난다는 것은. 사장은 조심스레 액자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전에 상담했었던 테이블로 손짓했다. 왠지 이대로 나가버리면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은 불길한 기분에 순순히 사장의 지시를 따랐다. 자, 그때와 같은 위치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난 사람이 아닌 악마와 마주하고 있는 꼴이니까. 당신의 고민이 그래. 아픈 동생 때문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이 좋겠군요. 아, 하지만 이건 좀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도 하실 건지? 아마 하겠죠. 당신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니까. 중얼거리듯이 말한 사장은 곧 작업실 한켠에서 평범해 보이는 카메라를 들고 왔다. 애초에 내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듯 사장은 입을 열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고 셔터를 누르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의 동생 몸과 바꿔치울 누군가를 구해 이 사진으로 찍기만 하면 됩니다. 단, 전신이 온전히 나와야 하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얼굴은 굳이 나올 필요까진 없어요. 그건 알아서 잘 처리될 거니까. 그 말과 함께 내미는 카메라를 얼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얼토당토 않는 말을 믿어야 하나 의심하려는 찰나. 내 앞에서 손을 흔들며 연신 설명을 해대는 사장을 보니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렸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당신은 이제 동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 하면, 내가 그대로 냅두면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죠. 동생은 영원히 저런 상태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떠밀듯이 배웅해주는 사장을 뒤로 한 채 가게를 나섰다. 한 손에는 커다란 액자와 다른 한 손에는 평범해 보이는 카메라.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악마와 거래를 했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 귀할 뻔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내 손에 의해 동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분명 큰 일임은 분명했다. 휴일, 동생의 병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조용한 병실 개인실에 안치된 동생의 모습은 목각 인형과 진배 없었다. 그 모습을 보니 절로 카메라 셔터에 손이 가는 것은 왜일까? 너 살고 싶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동생에게 그렇게 말했다. 예, 예. 동생 옆에서 작동되고 있는 미세한 기계음이 귀에 거슬렸다. 동생은 그저 숨만 쉴 뿐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멍청한 모습은 여전하군. 다시 병원에서 나와 사람을 물색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과 몸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곤 지하철역으로 가 커다란 거울이 있는 곳으로 갔다. 카메라엔 타이머 설정을 해둔 후 걸어가는 사람들 중 아무나 걸리길 바라며 카메라를 땅에 두려는 순간. 아, 죄송합니다. 순간 몸이 기울어짐과 동시에 카메라가 땅바닥을 구르기 시작했다. 개구르고 굴러가는 카메라를 보며 주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나를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안 돼. 안 돼. 손을 뻗어 카메라를 잡으려 하지만 야속하리만큼 굴러가는 카메라를 잡을 순 없었다. 이대로 놓쳤다가는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호흡을 가다듬고 서둘러 카메라를 잡으려는 순간. 찰칵. 그 소리는 내 몸을 굽게 만들었다. 불길한 마음에 카메라 렌즈가 향한 곳을 바라보니 커다란 거울에는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서 있는 나와 나를 넘어뜨린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몸은 팔만 나와 있는 상태여서 완벽히 찍힌 사람은 나라고 봐도 무방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다치진 않으셨어요? 많이 당황했는지 쩔쩔매는 그 사람을 보며 어떠한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 혹시 다시 찍으면 없었던 일이 되진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카메라를 주려는 순간. 제게 귀신같이 사라져 있는 카메라. 마지막 카메라가 놓여진 자리를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자니 끝없는 허망함이 몰려왔다. 다음 날 예상외로 몸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혹시 그 사장이 나를 놀리려고 한 게 아니었나 하고 가게로 가니 원래 이런 곳이었나 싶을 정도로 폐허로 변해버린 터 하나를 볼 수 있었다. 작은 쓰나미라도 가게를 휘젓고 간 듯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저기 엉켜 있었고 회색의 얇은 먼지, 입자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정말 노련한 건가? 하고 집으로 향하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다. 순간 띵 하는 소리가 들리며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뜨니 낯선 공간이 눈에 보였다. 백색의 천장 적당히 몸을 감싸고 있는 이물감.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려는 순간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끼며 당황해야만 했다. 소리를 내어 그 괴로움을 풀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팔다리를 뻗어 몸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빌어먹을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사람이 걸어오는 게 들렸다. 저벅 저벅 천천히 걸어온 그 사람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형, 고마워. 얘기 다 들었어. 그건 내 얼굴을 하고 있는 동생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전에 보았던 사장. 아니, 악마가 나를 보며 킬킬대고 있는 게 보였다.